네, 그리고 하나 좀 재미있는 거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라고 있는데 저희 왜 횡단보도에 보면 빨간색으로 남은 시간들을 표시해주고 있잖아요. 아, 파란색으로. 근데 이제는 빨간색으로 언제쯤 다시 녹색 신호가 횡단보도에 신호 시간이 들어올지 기다리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옐로우 카펫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 넛지 효과라고 하죠. 어떤 지역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도 시인성 개선,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인식률이 상당히 95%까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요. 원래 목표는 1년에 100개소씩 한 게 목표였습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한 600개가 있고 600개 앞에는 많은 교차로들이 횡단보도가 있는데 매년 100개씩 한 게 소원이었는데 여러 그 대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여기서 하나 자랑을 해드리자면 그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교통안전팀이라고 하는 전문 조직이 있는 건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그 조직을 만들게 되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교통사망사고 즉시 대응 체계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도 하는 곳에 많이 하죠. 그리고 교통사고도 일어나는 곳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자진고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뭐 2, 3년치의 데이터를 집계해서 제일 높은 데를 우선 가서 하는 사업이 될 텐데요.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하일리의 법칙에서 왜 1대 뭐 이렇게 300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사망자를 줄이면 많은 부상자를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하면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이나 공단이나 자치구, 지역 경찰서까지 현장을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사망 사고 즉시 대응 체계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팀이라고 한 조직까지 2015년 1월에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합동조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다음날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거기서 발생된 문제가 단순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방호 울타리나 이런 단순한 내용이라면 3개월 이내에 보수를 해서 두 번 다시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자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민안전처 주관 사업으로 해서 특히나 좀 많은 사고들 집계해가지고 또 안전 시설들을 좀 확보하는 개선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또 서울시에서도 그 지방 지역에서만 많이 하던 횡단보도 집중 조명이라고 하죠. 뭐 투광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업은 과거에는 조도가 별로 좋지 않은 지방 지역이 위주로 했는데 횡단보도를 신설한 경우에는 습관적으로 횡단보도가 있다는 걸 야간 시에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좀 많아서 신설된 횡단보도를 야간에 좀 시인성 좋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여지까지 시설 개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는 환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실제로 교통을 전공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만큼 보행 환경을 뭐 안전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걷게 만들고 걷고 싶게 만드는 방법에는 환경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현재 그 서울역 7017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서울역 고가가 7017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70년도에 만들어진 그 고가를 17년에 이제 다시 재탄생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네이밍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안전등급이 2등급 이하를 받게 돼서 당장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어떤 그런 보행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도시 정책과 어울려 서울시에서도 이 고가를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뒤 연결되어 있는 태기로나 만리제길 등에서 조금 더 보행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심 보행길입니다. 그 도시를 얘기할 때 역사와 문화를 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보행에서도 역사와 문화가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길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오른쪽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음길이나 순환길 이런 길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증강현실이나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가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뭐 스토리텔링 작업을 먼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실제로 현장에서도 서울시 곳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은 한양 도성 안에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인근 지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아마 요 근처 어디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닥판에 뭐 안내 BI라든지 또 실제로 인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들을 설치하고 디자인 사업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행이 많이 되려면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돼야 사람들도 많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다면 보행을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필요할 텐데요. 특히나 중앙버스 전용차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올리고 정시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 한양 도성 안에 처음으로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횡단기에도 중앙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면서 이런 횡단보도도 많이 신설을 해서 횡단기에도 늘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거리를 꾸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서울시가 현재 12개의 BRT 노선이 한 120km 정도 건설을 해놨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체계로만 구축이 되어 있고 그 12개 축이 아직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로 BRT 사업은 이렇게 도심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골목길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바깥에도 보니까 뭐 강릉 사례 그리고 외국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보차 운영 도로라고 하죠. 차량이랑 보행자가 혼재되어 있는 10m 미만의 이면도로에 대해서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지정을 하고 지금 목표는 5개 노선 그리고 총 한 25.4km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량 운전자가 보기에도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서울시 전역에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보행자의 안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가 제안을 해서 최초로 만든 이제 교통안전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이 표지판은 실제로는 차량들이 보는 표지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실제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 지역이 좀 보행 중에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스마트폰을 좀 덜 봐야겠구나 인식하실 수 있도록 바닥에 보도 부착물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지 관리가 안 된다고 좀 언론한테 좀 혼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뭐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담보할 수 있는 보도 부착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행동 유도 디자인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 룩 레프트라고 하는 그런 노면 표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야간에도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행동 유도 디자인 왼쪽 보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뭐 도로 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물론 도로에 대한 어떤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학생용 교통안전 교육교재를 만들었는데요. 1, 2학년 거는 만들어서 이미 배포를 하고 있고 3, 4학년 거는 올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종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실제로 안전하게 뭐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탈 수 있는 그런 교육 교재를 그 서로 상호 연관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뭐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안전 체험 버스라고 해가지고 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3D 상태로 좀 체험을 좀 격하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버스를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월간 교통 안전 뉴스레터라고 하는데 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이번 달에는 어디에 교통사고가 많이 났고 뭐 시즌별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매달 제작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자치구에서는 뭐 이번 달에 자기네 자치구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 경우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단속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네, 뭐 BI도 제작을 하고 홍보 포스터도 제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오고 가시면서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서울시의 교통안전 정책, 특히나 보행 안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발표해주신 네 분의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잠시만요.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행사장 들어오실 때 리시버와 이어폰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미나 마치고 귀가하실 때는 데스크로 반드시 반납하시고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실 텐데 휴식하실 때 밖에 이미 공지가 된 대로 사진전 열리고 있습니다. 엄선된 보행 환경 개선 사례가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4시 10분 정도부터 세션 3 주제 발표, 종합 토론, 질의 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휴식 나누시고요. 담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주제 발표 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외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세 번째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많은 분들 만나셔서 반가우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남아있는 관계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참 짧죠? 네, 잠시나마 목도 좀 축이시고 사진전도 밖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10분이 너무 짧았다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세미나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 사진전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 안전 사례 정말 전시가 선별돼서 엄선돼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자, 공지사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행사장 들어오실 때 리시버와 이어폰 받으신 분들 계시죠? 데스크로 반납하지 마시고 자리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실 때는 자리에 그냥 두시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리시버와 이어폰 갖고 오신 분들 들어오실 때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거를 자리에 두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세 번째 세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보행안전 전략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세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포르투갈 국제보행자 연맹 사무총장 맡고 계신 마리오 엘버스 총장님께서 유럽 교통안전 이야기 산책 보행자를 우선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vitation. I feel very honored. It's my first time here in Korea, so it's an extra, for me it's an extra honor to be here. And I told during lunch that while I was for many years, almost 5-6 years, in most of my presentations I give the example, the extraordinary example of the Chingchong River that during lunch I was told how to pronounce. I'm not even sure I can do it. And my joke in my presentations was to show the name, the long name of the river, and say that I would not dare to say it or to pronounce it, but now I can do it. And last night I had the opportunity to walk along the Xingchong River, and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So congratulations for the project, because it's an example that people keep giving in Europe, United States, and so on. I start this presentation speaking about something that when Europe and other countries start to get industrialized with more charcoal in factories, a lot of dirt coming out of the factories, the first reaction, and this is studied in environmental ethics, it was to construct higher and higher chimneys. This was the first reaction, and this was what was done, for example, for the sewage on the beach in Europe, or in the United States. They would just do longer and longer pipes to avoid that the danger would get in contact with the people. Yeah? Now we know, and we can almost laugh at this kind of solutions, because with climate change, and because we know that this is not really a solution. This is like putting the rubbish under the carpet. It's like cleaning the house and putting the rubbish under the carpet, because afterwards the rubbish will fall in our heads, like now with climate change for future generations. So this is not really a solution. And the problem also is that the higher is the chimney, the less incentive the owner of the factory has to reduce the danger, because suddenly the danger is not there anymore for a while. And this was more or less the same approach of road safety last century. Road safety was a science, a technique invented in the pinnacle, in the top, in the edge of the car culture in the 50s, in the 60s, because it was getting very ugly, the number of people being killed. It was really, really problematic for the car industry. So universities and the road and the car lobby started to get more and more worried about road safety. And they created this. They started this example. You can see everywhere in the world. This is in England, but it's like
constructing a higher and higher chimney. And it's not, there is a lot of science here, there is a lot of engineering, there is a lot of university students, there is a lot of years of university. I'm a civil engineer myself, I study these solutions. I always say I have a very good education, and sometimes I'm taking years to get rid of it. Because this is not really a solution. And it's not by accident that there is nobody living here and you don't see any pedestrians. You see, there is people here, they just go away. They go away for another place. So they just abandon these places. Another example is in Switzerland. It's called shared space, and it's the opposite paradigm. Here, the rules are very simple. The rules are very slow speeds and pedestrian priority. And we have seen some examples, and you are working on these areas of shared space. And this is where Europe is doing a lot of work on shared space. But for shared space, and this should be said very clearly, you need to reduce the number of cars and reduce the speed. Otherwise, it's dangerous and does not work. So let's go back to this example. And this is a very, very common feature in the last century, and it's a pathology. We consider that if we throw money at a problem, if we study a problem enough, we will solve it. But some problems are not only technical. They have other kinds of solutions, and sometimes they don't even have a clear solution. They are called the wicked problems. So this idea that we can solve problems based on very, very pointy disciplines. An engineer will study the traffic lights, the architects will study the sidewalks and the trees, the landscape architect will probably study the trees, and so on, creates monstrosities of public space. I always say in our century, if we are in meetings only with engineers or only with architects, it's better to stop, because we are going to create something bad. So, and this is very important also because of public participation. We need to have more and more people, children, elderly, to say what they want from the public space, because otherwise we are going to create bad public space. So I don't like PowerPoint tricks, but this is for you to take home. When I was very young, I just finished my civil engineer degree, and I heard someone from Copenhagen saying that they were planting trees on lanes going inside Copenhagen. And this was mind-blowing for me. I was just out of university, and I could not believe that people were planting trees where there was lanes for motorways. So I went abroad, I stayed in England, I started studying, and then I start seeing that there are ways, and there is different ways, different narratives to look at the problem. And this is just an introduction, because I find it very, very important, the idea that if it is a complex problem, it's very important the way we frame it. For example, let's go back to the factory. If we don't address the problem, the danger at its origin, we are not solving the problem. If we are not addressing the problem of speed and the danger of cars, we are not addressing the problem. We are just pushing the problem with the belly. But it will not go away. Here I represent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Pedestrians, which is a body that has many countries with pedestrians advocacy organizations, and we have a website that you can visit. And by the way, my slides are without text almost, but I have notes, so if you want to ask me for the notes, you can send me an email, and I send you the notes. This is Lisbon, the city where I come from, and this is before the car. And you see, this is a political space. There is generations talking, there is gossip, people saying bad things about the government, the usual,
That's what people used to do here. And then civil engineers took over because this was considered a problem and solved the problem. But solved the problem by killing the patient. And this is not really solving the problem. This is just putting the chimney higher and higher. Actually, there is a lord in the chambers, in the parliament in England, that wrote a letter saying that the problem of the pedestrians will be over. And he said, and this was in 1923, he said, when my father got his first car, in the 18th century, one of the first cars, we would arrive to my grandmother's farm full of feathers of chickens. And now I use my car in 1923, and I don't kill any more chickens. So in his prediction, the problem of pedestrians would be solved by itself. And this is published in the Time. And actually, if you see, there is one chicken left. Actually, he was almost right. But that's not really the way to solve it. Another thing that is very important is to understand, and especially in climate change, that car motorization is always almost linked with income and family income. It's not by accident that during Katrina, the families that stayed behind did not have a car. This is Lisbon again, and I have seen some examples like this here and all over the world, so don't get too demoralized. But it's good to have a look at this. This is 15 lanes dedicated to cars. I know people that pass here every day to go to work, and they never saw this. Actually, Google and aerial photographs are a very good way to look at our cities to understand them better. 15 lanes. Some of them are for parking. But you hardly can see the sidewalks. This is a project, this is not a joke, in Bucharest, and I was asked to speak about Europe examples, and of course, there are not only good examples. This is not a joke. This was in public consultation a year ago. It looks like almost like a cartoon of what you should not do. But there it is, there it was. Bucharest is still doing this. So basically, when you think about cars and traffic, and I have been in many, many meetings where people only think about cars and traffic, in the end, the result is car and traffic. This is still Lisbon. One day I was landing and decided to take this picture. Only when I got home, I look at them and I saw, we never studied so much and we never did so badly, cities. Imagine a child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child there. Imagine how they would go to one place to another. It's not by accident that they spend most of their lives now with a mobile phone or in the computer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nd this is tragic in a way. Some architects thought about a green corridor, as you can see that, but I don't know how they will cross one side to the other. Because then I went there because I was very curious to see how it works. And of course, it's not only children, grown-ups, because there is a train station on the other side, and going up and down all the tunnels and stairs, pedestrians don't like that. They like straight because we use our own energy. This is a society drunk in very cheap petrol energy. Imagine a child in a school there living in the other side. And this is an example that we can give everywhere in the Western world. Some cases better, some cases worse, but should not happen. And it's not only developing country, but it's all over the world. This is not just. It's really a lack of democracy. It's something that should not happen. And you can see there is always single mother, the elderly, as we saw before, single mothers here. And this is not only in poor countries. These two pictures are from the richest country in the world. So injustice occurs everywhere.
And one thing as a civil engineer that I learned is that mobility is a political problem with political solutions. Every technology has an ideology behind it. Try to look at politics in public space and in technology. It's everywhere. For example, if we see the mass media, the resources allocated to long-distance travel, let me put it this way. Human mobility is usually very short mobility at the base of the triangle, and then sometimes people go to another city to visit the grandmother or the grandfather. Sometimes they go to another country, and sometimes they go to another continent. The privileged that are invited to come here are very, very, very top, and almost nobody does it nowadays. We are doing it more and more, but still very, very little people do. But how are the resources allocated? We hardly have anybody allocated to zebra crossings, to sidewalks, to walk to school, but there is hundreds and hundreds of people in the central administration taking care of airports, trains, and so on and so on and so on. So the public space produced is like this, and this is not a surprise. This is an attempt against democracy. If the authorities start to ignore this, and this happens a lot, even in European countries, everything is lost. And there is a theory called the broken window theory, saying if there is broken windows, if there is minor crime, if we don't stop it, other things can happen. So I cannot prove, but if the authorities and police ignore this problem, there will be more people killed on the roads. It's difficult to prove, but it is, and more people probably will even die more on motorways if this is accepted in society. Like this, for example. Another thing that is not part of the traditional road safety, and I prefer the term road danger reduction, is this kind of problems. 75% of pedestrians go to the hospital are not due to cars, are people that broke legs. And an elderly that broke a leg, sometimes after 1 year, means death. So we are doing things like this, and instead of starting building pedestrian bridges, instead of teaching children how to walk and how to look, we should address the danger and reduce speeds and not do this kind of environment. So we are dealing with very, very serious matters that are much more than technical. The usual in our degrees was like this. The engineers would take care of cars, the architects would take care of buildings. Sometimes they would address public space, but the space between buildings was mostly ignored. This is another way, again, the paradigm turning around. And this is important in terms of interdisciplinarity or metadisciplinarity. Let me just address 3 elements that are fundamental for safer and more sustainable mobility in urban areas. Compact and diverse land use planning, and I know this is not new for you.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 walking and cycling, and car restrictions in city centers. What I would like to say with this is that the strict road safety does not solve the problem. We have to have a broader way of looking at road safety. A commuter that goes by train is 10 times safer than a commuter that goes by car. So therefore, we are working on road safety when we invest in public transport, for example. And these 3 columns should be linked and coherent. Let me talk about this one. If people are doing this, they are not doing a good job. But they are avoiding cars at 50 kilometers per hour and 60 kilometers per hour in the front of the building. So the architects thought it would be a good idea to make sidewalks on the back of the building. But nobody likes to walk in places like this because it's dangerous and it's not fun.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is, but we have a lot to learn from the traditional city. I see that between these huge avenues you have wonderful places where people walk, and Professor Park showed a lot of pictures that I really saw it, and I really liked to be here because of those small streets.
this kind of urbanism is against road safety because one car usually needs 3 parking spaces. Because at 5 o'clock in the morning, these parking spaces are empty because everybody is somewhere else. They are sleeping in their homes. And then they are full, and then their homes are empty, and so on. This urbanism puts people in cars, and it's against road safety. So never treat road safety just as an idea about teaching children or saying to the elderly how to walk, because that's not their fault. They are the victims of this system. But this system is not so difficult. For example, we have this, the box, the Staples example, and then the parking, and then someone there waiting for the bus. Yeah? Miserable. But if we do good urbanism, we could do just this, put some trees, put the terrace, and then the person could be in the terrace reading the newspaper or doing shopping, and then would run to the bus. Let's not do parking places and call it urbanism. This is not rocket science. This is a good sidewalk. There is parking for pedestrians in a bench there. Pedestrians also park. There is good trees. And you have good public space here too. But in Europe, and this is Spain, for example, we know, and you know also, that when we reduce speeds, we can start mixing transport modes. If we want to put pedestrians first, it's very easy. There is a street, but we cross the street with a sidewalk. You see, the street is interrupted by a sidewalk because there is a bus that we want to incentivize, and there is a city center that we want to make it comfortable to go from the bus to the city center. Here, there is a shopping center that actually paid this project because they started to be very scared when petrol started to hit $150 a barrel. So they paid this project. And you see, you can have traffic induction, but the good traffic, because we studied a lot of traffic induction, but from cars. But you can have traffic induction for good traffic. Finally, this graphic that everybody knows, yeah? So at 30 kilometers per hour, only 10% of pedestrians die. At 50 kilometers per hour, almost 70% of pedestrians die. So the public space should be drawn at 30, like most people that spoke till now said. Let's not, I saw that you still have 60 in city centers. Let's not do it. Let's try now to reduce the 60 to 50. Maybe that could be a good idea. 30 zones, I'm not going to stay long here, but they are very effective, of course, but also pavements that are across and create gates to the neighborhoods and the communities. Very cheap way, of course, is having parking that is on one side and then change to the other side. This reduces speeds. And we can start to make the street less and less formal. Put streets, put trees, not on the pavement all the time. You can put it on the road to make it narrower. You could put benches for pedestrians to park. In an elderly society, in a society there is more and more people that need to sit down. You need more places like this. You need a safe space, but pedestrians that are confident, they can walk in the middle. And finally, the shared space. We already saw this. We saw this in Netherlands, for example. We don't need pavements anymore. We don't need sidewalks. This is Germany. And finally, in Barcelona, they are using the concept of superblock, which is very similar to what you are doing here. Basically, they even say that it's 10 kilometers per hour. I mean, the green streets, this is how it used to be, and the green streets become 10 kilometers per hour and shared space. And this is actually very good economically, it's very good for tourism, and so on. Finally, a story. I am a traffic engineer, and I spend hours discussing if it is better a zebra crossing before or after the curve. A Spanish engineer solved the problem by doing a zebra crossing before, after, and during the curve. So with the paint, he solved the problem, and with imagination and with creativity.
a lot of cities in Europe, after many 30 zones, they are becoming 30 cities, like the previous speaker spoke about, where sometimes there are exceptions at 50.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strive for. Thank you.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 연구위원님께서 보행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통공학과 또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 분야를 맡고 계시고요. 주제 발표는 25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교통연구원 심재익입니다. 올해도 너무 지루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이 앞에서 전문가분들이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고 해서 가급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에 앞서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보면은 일단은 사고의 요인은 보통 보면 인적 요인, 차량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적 요인입니다. 나머지 도로 환경적 요인이나 차량적 요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통계는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계에서는 즉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뭔지를 가지고 통계로 잡힙니다. 하기 때문에 인적 요인이 거의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게 사람의 잘못이냐, 전적으로 도로 환경이 또는 차량이 특히 도로 환경이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여러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은 보행 안전, 보행에 대해서 조금 집중화된 전략은 조금 드물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1980년대에는 약 한 520만 대, 530만 대 정도의 자동차 대수가 2014년도에는 2천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즉 38배가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보시면은 1980년대에는 약 한 5,600명이었는데 1991년도에는 13,429명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즉 2.4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1991년도 정도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크타임이었어요. 피크 시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약 한 7,000불. 대체적으로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 1인당 GDP가 한 5,000불에서 1만 불 사이에서 사실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거의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91년도에 13,429명에서 2014년도에는 4,762명, 2015년도에는 한 4,600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안전 정책의 도입과 함께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교통안전 정책들이 어떤 것이 도입이 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줄었느냐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일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91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자동차 대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교통사고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대략적으로 약 한 40% 정도를 전체 사망자 수에 차지하고 있는데 타임 시리즈로 이제 교통안전 정책이 어떤 것들이 도입됐나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1979년도에 교통안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81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현재에서도 많이 논란의 소지가 많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만 들어있으면 사실은 특별히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우리나라가 좀 유일한 그런 제도에서 이것을 없애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최근에도 많이 이슈화되고 논란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에 이제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95년도에 잘 아시겠지만은 스쿨존 사업이 95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쿨존 사업이나 그다음에 97년도에 시행된 스피드 카메라, 그 과속 단속 카메라가 어느 정도 사실은 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는데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보시면 2000년도에는 죄송합니다. 2000년도에는 교통사고 사망수가 약간 늘어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2000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집계 기준이 72시간 이내 사망했을 때입니다. 즉 3일 이내 사망했을 때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았는데 2000년도부터는 국제 기준에 맞춰서 그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사망자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09년도에는 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 전자석 안전띠 착용이 이제 그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그 법적 근거인 그 보행 안전 및 편의 정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되면서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 그런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 그 교통사고 사망자가 숫자가 주는 어떤 그 개념이 뭔가, 그걸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은 WHO에서는 도로의 안전을 질병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서울시에서도 발표했지만은 전체 10위권 중에 그 자살자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 두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봐서는 안 되고 국민의 건강, 국민의 어떤 질병을 라고까지 좀 심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우리는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4,762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밑에 그 노트를 달아놨지만은 그 이라크 전쟁의 8년 9개월 동안에 그 U.S. 밀리터리 그 사망자 수가 그 4,487명입니다. 그때 전쟁통에 났던 그 사망자 수와 거의 일치되는 그런 숫자거든요. 그런데 4,762명, 거의 5,000명 이하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발생하는데, 사실 국민이나 우리 모두가 사실 좀 무감각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항공 항공기가 300명 정원이 있는데 매달 추락해서 전 인원이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약 한 3,600명이 1년 연간 사망하거든요. 그런 사고가, 비행기 사고가 매달 일어난다고 발생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록 불특정 다수가 전체 도로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고라 하더라도 막대한 인명 피해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얘기를 줄여가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4년에 이제 제가 이제 매년 교통사고 비용을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가 발표하고 있는데, 일단은 2014년은 아직 잠정 데이터입니다만은 그 2014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사회적 피해 비용이 약 한 4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의 3.15% 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숫자고 선진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거를 보행 사고로 본다면은 차 대 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건당 약 한 3,200만 원 정도의 그 사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행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과연 이 차이가 왜 나겠습니까? 차 대 차 사고가 나면 차량에 더 파손이 많이 나고 그게 사실 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차 대 사람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량 파손분은 적지만 사고 비용은 더 큽니다. 즉 사망 또는 중상의 확률이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 안전에 대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그 옛날 2010년까지는 저희의 그 교통사고 통계는 전부 다 경찰 통계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 그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그 경찰 통계, 그다음에 보험사 통계, 그리고 공제조합 통계가 합치면서 통합 DB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DB에 의해서 그 교통사고 사상자 숫자가 집계가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과 비교해 보면 경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 DB의 그 사고 건수로 보면 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상자 숫자로 보면은 통합 DB의 18.8%에 불과합니다. 즉 경찰에 보고되지 않는 그런 사고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사망자 수는 경찰 통계와 그 통합 DB가 일치하지만은
부상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절반 정도만 경찰에 보고가 되고 있고 저 경상 사고 또 마이너 사고도 있지만 여기서 중상 사고는 지금 중경상 그다음에 마이너 사고라고 제가 표시했지만 이거는 부상 신고 사고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하고는 약간 기준이 틀려요. 그 사망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과 동일하지만은 이 나머지 그 중경상에 대한 그 기준은 틀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상은 3주 이상의 그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경상 같은 경우에는 5일 이상 3주 미만, 그다음에 그 부상 신고 같은 5일 미만의 어떤 그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5일 미만의 그 부상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상 신고 사고죠. 2.3%만 경찰에 신고됩니다. 거의 경찰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999년도인가 그때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특별한 경찰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한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통합 DB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 보험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인피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가 되는 그런 제도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OECD 자료고요. 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3년에 그 저희들이 10.2명인데 그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본다면은 5.5명입니다. 즉 지금에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도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중간 정도밖에 못 가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끝에서 세 번째거든요. 즉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2명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1명입니다. 역시 이것도 현재 우리의 수준을 절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선진국 대열에서는 중간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사고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사고는 즉 그 차대 사람 사고의 통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의 14%입니다. 그 전체 교통사고 사고 건수 중에 그 보행 사고 차지하는 것은 14%에 불과하는데 사망자 수로 보면 38.2%입니다. 즉 사고가 났다 하면은 보행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부상자 수로 보면 전체 사고의 9.1%에 불과하지만 중상자 수로 보면 20.8%입니다. 즉 일반 차대차 사고에서는 사망이나 중상의 확률이 낮지만은 차대 보행자 사고, 즉 보행 사고에서는 그 사망이나 중상의 그런 확률이 훨씬 높다, 적어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종류별 보행 사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도로 종류별로 제가 그 통계를 뽑아본 이유는 그러면 과연 도시화 지역과 비도시화 지역에서는 사고가 어떻게 될까를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꾸며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도시화 지역은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대비 66.1%가 도시화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보행사고 부상자 수는 30.9%이지만은 중상자 수로 보면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도시화 지역에서도 역시 보행사고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국도 및 지방도의 보행사고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에서 약 14% 수준인데 상당히 무시무할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는 과연 그러면 일반 국도나 지방도가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데서 이런 사고가 났겠냐? 그건 아니겠죠. 즉 일반 국도나 지방도가 마을 구간, 빌리지 존 같은 개념인데요. 마을 구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때 그때 사고가 다 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그 앞으로는 일반 국도 지방도도 이것이 약간 그 빌트업 로드, 그러니까 약간 그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사람의 왕래가 있는 그런 지역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그 보행 사고 그 사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적 배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그 발표될 요지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런 차대 사람 사고,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 조치가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담아봤는데 앞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속도 제한입니다. 그 현행 그 제한 속도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